가치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가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오셨다고. 왜냐하면 다른 일보다 여기 오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써 돈이 얼마나 생기느냐, 돈이 안 생기느냐, 이걸 기준 삼아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 기준은 돈이. 근데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잃을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남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관은 거의 없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남의 시선이 판단 기준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의 행복이요.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 위해서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그 근무 시간 말고 기타 시간을 대인관계 사회활동보다는 가족의 시간 할애를 하겠죠. 근데 가족도 그래요. 가장이 밖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가족들도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죠. 너무 가족한테만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밖의 생활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성공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족 전체도 별로 행복을 못 느끼게 하는 사례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이 사관학교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령이 안 됐어요. 이거 안 되니까 그 안 된 날 최종적으로 그날 그 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오로지 부인한테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참 좋죠? 부인이 그때 생각할 때 그때 참 좋았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다 빨아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사고를 쭉 한번 냈네. 근데 주변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사고 난 것이 그대로 다 반영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딴 그대로. 그래가지고 중령도 안 됐어요. 80년대 초 같으면 그 정도 학벌이면 전문대학 같은 데 얼마든지 교수로 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왜냐? 이 사람이 왜 중령도 안 되고 나오느냐? 공군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하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부인은 가수원 집 딸로 아주 미모도 있고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혼해서 이거 뭐 가정이 완전히 풍박한 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소식 때부터 너무 가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나가서 대인 관계도 선후배 관계도 잘하고 했더라면 그런 불행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가정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선거에 나가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거 계속 나가죠. 오로지 나가죠. 거기에 권력은 또 마약과 같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건 뭐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가치예요. 가치.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냐? 이 관이란 말이 붙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관이라고 해요. 국가관.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적인 관점. 이게 국가관이에요. 인생관.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국가관도 다르고. 그렇죠. 이 관이라고 붙일 때는 그 사람 개인적인 주관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치관은 뭐냐? 가치를 기준으로 사물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관점. 가치에 대한 관점. 그 인간만이 가치를 느끼고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가 어떤 기능을 하냐? 개인 및 조직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조 역할을 해요. 자, 우리의 신조는 성공하죠. 근데 우리가 일과에서 성공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를 해드렸어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성취다. 성취의 결과가 여러 사람한테도 이익이 될 때만 성공이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 성공은 우리의 신조가 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신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거나 나에게 불리한 대로 지켜야 될 판단의 기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판단 기준. 또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판단 기준에 보면,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만주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있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행해지죠. 그러려면 또 재산도 잃고, 또 만주에 가서 배불리 잘 먹고 뜨뜻한 데 잡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나한테 불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 왜 했느냐? 그 사람들한테는 나라의 독립, 국가의 독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시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이랬어요. 내가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그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봉급이 적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 느끼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뚜렷한 지침이 없더라도 자율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도, 아, 내가 오늘 더하면 가는 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가치요. 가치의 그 기능이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동일한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사가 있는데 사원에서부터 사장까지 그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함께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단 사원이 느끼는 가치와 사장이 느끼는 가치가 서로가 각각 다 다르다. 그런 말을 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 조직원 내에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동일한 시각과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가치의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치 중심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가치의 공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의 공유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 자, 미국의 디즈니랜드라는 말을 들어봤죠? 네.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개팍한 사람이에요. 10살이 되도록 글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굉장히 속된 말로 젬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특기는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노트나 뭐 책이나 어떤 공백만 있으면 뭔가를 그리는 데는 이 사람이 아주 취미도 있고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린 게 뭐냐면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면 뭐예요? 쥐새끼죠? 마우스면 쥐죠? 자, 근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쥐하면 인간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기피동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피하는 동물을 사람들이 누구나 사랑스럽게 느끼게끔 그린 게 미키마우스. 맞죠? 정순영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 할 때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하잖아요. 이걸 언제 그렸느냐? 군대 생활할 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또 어디 여백만 있으면 뭔가를 그린 거예요. 그때 군대 생활할 때 미키마우스를 그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디즈니, 월트 디즈니 회사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즉 어떤 걸 가치를 느끼느냐, 창의력, 상상력, 꿈, 이걸 가치를 느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온 회사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사가 한국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한국 문화는 어떤 말이 있냐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 말이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후배 장교가 박사과정을 가가지고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게 삼성그룹의 수구리 문화예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 고개 바짝 서들어져 튀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황인하 선생님 그렇죠. 튀지 말아라.
모난돌이 종맞는다. 그런 한국 문화인데 한국에도 톡톡 튀는 사람 위주로 사원을 뽑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에? 톡톡 튀는 사람일수록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월트 디즈니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고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삼성의 목표는 21세기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선도, 성도지형, 상생추구 이런 5개의 가치를 삼성 말단 직원에서부터 회장까지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제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의 인력 개발원을 5번 갔어요. 자, 이 삼성은 각 회사별로 연수원이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연수원이 중앙연수원이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 인력개발원 80년대 초에 지었는데 건축비만 350억을 들였고 외국에서 그 VIP들이 와서 우리 기업의 연수원을 방문할 때는 거의 거기를 보게 시키는 아주 대단히 시설도 훌륭하고 큰 그래서 부장 이상을 사장, 부장, 상무, 이사, 사장들을 교육시키는 연수원에 제가 공군 정신기업 연수부장할 때 5번 갔어요. 4번은 자료수집으로 가고 1번은 한민족의 저력을 강의하러 갔어요. 그것도 삼성 각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부장들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그 중에 3개월을 해외에서 연수를 하는 그런 큰 과정에 제가 한민족의 저력 강의를 3시간을 했어요. 전문 강사로서의 스펙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아, 그러면 좋아요.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재제일이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가보고. 자, 중국 갔다 온 사람 있죠? 중국 가면 유독 간판이 커요. 제가 길림성을 가봤더니 길림성 역 간판이 크길래 저 간판을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었냐 했더니 한국 돈은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중국 가보면 간판이 크다는 느낌이 확 오죠. 그런 식으로 삼성에 그렇게 인재제일이라는 간판을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 교육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장이 일개 과장이에요. 부장이나 상무나 이사나 사장이 교육받는데 그 교육을 관리하는 사람은 과장이에요. 그런데도 관리가 잘 돼요. 왜냐? 비서실에 매일 보고서를 씁니다. 오늘 교육은 뭘 했고 몇 명이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아주 세세하게 해서 비서실에서 매일 보고를 하니까 사장들도 과장 말을 잘 듣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말로만 인재 제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최고지향. 자, 최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부인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귀국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삼성 제품 500억어치를 싸놨어요. 휴대폰, 냉장고, 텔레비 뭐 이런 거 가전제품을 생산자와 개발자가 보는 앞에서 공장 마당 앞에다 500억 원을 싸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왜?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만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그 이듬해 94년에 또 뭘 했느냐? 변화의 선두에서라는 영화를 자체 제작해서 전 임직원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 500억 원어치를 가전제품 불질른 것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IMF가 터졌죠. IMF 이후에 삼성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더 우뚝 섰습니까? 우뚝 섰어요. 왜?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의 선도, 변화 선도한다. 그 다음에 정도경영과 상생추구 등을 통해서 삼성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21세기 세계 최인류 기업을 만들고 국가 경제 발전과 인류에 공헌하자는 거예요. 이 5대 핵심 가치를 알단에서부터 임직원 회장까지 다 공유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의 가치는 뭐냐? 우리 가족의 가치는 뭐냐?
직장의 가치는 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제가 개인이 잘 되다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제대로 펼쳐지기를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하는 거 뭐냐면 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갈 거냐. 이왕이면 더 많이 크게 기여하는 게 좋겠죠. 저의 가치는 뭐예요? 저의 가치는 세상의 기여도를 높이는 게 제 가치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가치, 또 직장의 가치. 직장의 가치는 뭐예요? 그 직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세상 사람한테 편리를 주고 이익을 주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중심 리더십은 결국 뭐냐면 이 가치 중심 리더십이 9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오게 됐는데 왜 나왔느냐? 자, 미국에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봉급도 많이 주고 후생복지도 잘해주고 아주 회사원들한테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원들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어. 왜 그러냐를 이제 연구를 학자들이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더라. 야, 아무리 돈 많이 주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할 때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치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월남전에서 미국인 장교들이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1163명. 이건 전쟁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월남전만큼 반대에 직면했던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반전운동하고 막 그랬죠. 가장 반대를 많이 받았던 전쟁이 월남전. 그러면 자, 병사들이 월남에 파견이 됩니다. 왜?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파견되고 가죠. 가는데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근데 막상 적과 맞부딪혀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경우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요. 틀림없이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적과 그냥 맞부딪히면. 그러면 그 병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어봐야 내 죽음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요. 그냥 파리 목숨이다. 내가 죽어본들 내 목숨 바쳐도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까 돌아서서 지휘관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1163명의 장교가 죽은 거예요. 아, 여기서 또 굉장히 미국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가치를 윗사람이 아랫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치 중심 리더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 리더십이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직 구성은 각자의 내면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행동과 시간의 논리를 주권과 가치를 함께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리더십. 함께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세계입니다.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규범적인 성격의 가치를 개발해서 그걸 공유한다. 그래서 가치 중심 리더십이 나왔어요.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속성입니다. 소나 강아지가 자기가 이거 하면 가치가 있고 없고 그걸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짐승 동물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그렇다. 내가 다른 일을 제껴놓고 더 아니면 오는 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 인간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이 목표가 되는 보편타당성 인간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이 보편타당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도 해당되는 게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타당성입니다. 당위성은 뭐예요?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더하면서 강조하는 효도입니다. 우리 황인하 선생님이 전국 효행 수상자 연합회 회장을 3번째 하시는데 효야말로 인류가 전부가 다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있죠. 마땅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제공하는데 가치가 가정학교 학교에서 가훈이 있죠. 가훈은 뭐예요? 그 가족들이 모두가 공유해야 될 가치요. 결과적으로 교훈은 교장서부터 1학년 학생까지 다 함께 느끼고 공유해야 될 가치고, 사훈은 그 회사 모든 사람들이 축구하고 함께 느껴야 할 가치, 그런 걸 정해놓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가치 중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기본 성원이 개인이라고 했어요. 자, 개인이 무시될 때 그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나는 여기 있어봐야 속된 말로 대밥의 도토리다. 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의욕을 가지고 그 조직에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성원은 각 개인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 가치와 규범이 다양해요. 우리가 사과의 주제가 개성과 포용이었죠. 각각 개성이 다르다. 프랑스의 그 문어 구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똑같은 머리알이 없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은 돼서 바탕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군의 핵심 가치를 정한다 그러면 군이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정해가지고 이걸 이대로 시행해라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미리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죠. 군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군의 핵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14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설문을 만들어요. 설문을 만들어서 장군에서부터 말단 사병까지 전체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15가지 정도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내려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의 전문성, 시적성 등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군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단 사병이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죠. 장군도 참여했죠. 모두가 참여한 의사를 수렴했기 때문에 공군 모두가 그것을 법률처럼 지켜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가치를 정할 때는 자연스러운 의사 수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가정에서도 가훈을 만들 때 그것을 아버지가 혼자가 일방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가족들과 의사에서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야만이 모두가 이를 따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가치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비전과 연계된 상황적 가치는 뭐냐? 그때그때 상황적 가치. 이것은 신념 내지는 신조에 의해서 이제 행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의 전략적 가치는 뭐냐? 그 회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예요. 이것은 그 회사의 비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비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 전략적 가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의 가치, 이걸 핵심 가치라고 해요. 나는 평생 이런 가치를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변할 수 없는 가치.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얼마나 기여할 건가,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가장 중요한 사람 나 빼고 누구냐? 가족이나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답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119 구조대원을 부를 때 가족이 전화하겠습니까? 옆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 1층까지 누군가 업고 뛰어내려가요. 내 주변 사람,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의 직무대행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지금. 자, 여러분, 대전 시민이 152만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가치 중심 리더십을 교육을 받겠어요? 강의를 듣겠어요? 0.026%입니다. 아주 극소수가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 듣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 다음에 언제가 중요한 시간이냐? 바로 이 시간이다.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 자, 육군대학의 박흥근 장군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대를 앞두고 저한테 와서 7시간을 저하고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소주도 한잔 사고 회도 사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이 특강을 하고 다니는 특강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순간철학. 순간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씩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순간. 예? 순간을 영원히. 순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를 순간이라고 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그 사이를 순간이라고 해요. 이 순간이 뭐여서 영원히 된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그때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소중히 여긴 순간이 모여서 영원히 그 사람이 일생이 되고 영원히 된다. 순간을 소중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 즉 지금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황금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소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남편이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황금, 소금, 지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부인은 답장이 뭐냐면 현금, 지금, 입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남편이 또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겠어요? 현금, 조금, 입금. 아무튼 이 지금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현재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되고 영원이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일과 시간과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출석하기를 아주 잘하신 거 맞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에리노 루즈벨트라고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분 부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느끼는 건 지금이다. 왜?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죠. 되돌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일은 뭐예요? 미스터리요. 내일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 그냥 어떻게 됐든 지나갔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축복이고 선물이다. Today is present. 오늘이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자, 오늘 이 학생들 좀 앉아 있는데 집에 가면 이거 복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목표 정하고 계획한 거 오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충실히 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가정, 직장, 생활관에 가치 중심 리더십을 실천한다. 자기 도치적이고 물질적이며 도덕적으로 병든 가치가 전도, 뒤집힌다는 가치 전도라는 거. 뒤집혔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가치 안함이 혼돈이라고 해요. 이걸 치료하고 가치 체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가치 중심 리더십이 나온다.
스스로 변화, 적응, 혁신 그리고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상의 행동에 본인의 목적, 그 다음에 가치, 신념을 연관시켜서 생활한다. 내가 하는 일에 일거수일투족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연관지어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판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다. 인간의 특권을 누리고 즐기십니까? 더하인 인간은 이 특권을 활용하여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더 힘찬 이로 성장합니다. 인간만의 특권을 누려서 내가 더 힘찬 리더, 더 영향력이 큰 리더, 더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나를 키워가는 데가 하나님 리더십니다. 또 공감하시면 박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을 강의하면서 표정을 봤더니 아주 즐겁고 흐뭇한 표정으로 제 강의를 들으셔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쭉 매 과마다 들었는데